안녕하십니까. 노스 밴쿠버에 있는 WSE 위성 에듀케이션의 김희성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셀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 섹션마다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실력에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리딩의 파트 1 문제 유형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은 네 파트로 되어 있죠. 리딩 파트 1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스트럭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력으로도 빠르게 좀 잘 대처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스트럭처하고 중요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 어, 첫 번째 이메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메일에 대한 문제가 오른쪽 편에 출제가 되고요. 요렇게 요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이메일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소위 그 드롭 다운 메뉴라고 해서 여기를 드롭 하시면 클릭하시면 밑으로 보기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 이메일 메시지에 대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답신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답신이에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이메일 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신인데 이 답신은 질문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답신 중간중간을 문제로 내서 여기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말들을 어, 찾아내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성을 좀 알아보면 셀핍 리딩 고득점을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다. 왜 그러냐면 파트 2, 3, 4로 진행되면서 어휘와 문장 형태가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1문제에서 최소한 65%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65%를 맞아서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스피킹과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라이팅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5점을 받으시려면 25문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요. 5점은 사실 5점 리딩을 5점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사실 38문제 중에서 한 반 정도만 맞추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하지만 리딩만 5점이 넘으면 다른 섹션들은 5점이 안 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표 받아보시면 리딩 점수가 보통 이제 5점이면 다른 섹션들이 스피킹이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오래 사셔서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어느 정도 5점이 나오는데 유독 리딩에서 점수가 안 좋아서 셀픽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조심을 하시려면 최소한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 한 65% 그러니까 한 25점, 25문제 정도죠. 음. 25문제 정도면 이제 리딩이 7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리딩이 7점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섹션들이 다 5점 이상 나올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 2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11문제 중에서 파트 1에서 9문제,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6문제를 맞췄을 경우, 이게 파트 2는 8문제가 나오는데요. 6문제를 맞추면 여기 2개만 합해도 15문제죠. 그래서
파트 3, 4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특별히 파트 4가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죠. 파트 3는 그래도 점수 따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데 한 10문제 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은 뭐 리딩이 9점 정도 나오는 것이 다른 섹션들이 다 7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딩은 30문제, 30문제 9점, 리딩 9점 정도를 맞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아유 이거 반 맞추기도 정말 어려운데 언제 그걸 다 맞추냐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서 리딩 점수가 좋아야 다른 부분들도 점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셀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스닝도 답을 고를 때는 읽고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하고 라이팅에서도 정확하게 주어진 문제에 대답을 하려면 문제를 읽는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아주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 한 세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이 패라곤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general meaning, 전체적 의미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제와 토픽, 주된 아이디어를 찾는 것, 메인 아이디어죠. 토픽과 메인 아이디어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토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글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2022년 4분기 경제 전망에 대한 것이다. 그게 토픽이에요. 그다음 메인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4분기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까지가 뭐다? 주된 아이디어인 거죠. 네,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제와 토픽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이제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정보 찾기, 근거, 의견, 예시 등에 있는 주요 정보를 찾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inference인데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즉 언어적 함의에 의한 추론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어적 함의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추론을 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어떤 그 결론을 이렇게 추론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상상의 나래를 펴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본문에 있는 정보에 의거해서 반드시 추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1950년까지는 그 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1950년이 돼서야 그 약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당연한 추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 A가 C보다 크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A는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어적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 첫 번째 이메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좀 잘못됐네요. 어,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이메일을 여기 좀 잘못됐는데 요게 지금 답신이 나와 있네요, 문제가. 네. 근데 이제 먼저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이메일을 쓰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할 때는 뭔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 확실치 않은 게 있을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이메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일을 해 줘서 그것에 대해서 하기 위한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쓰는 이메일도 있고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인제 우리가 나중에 라이팅 섹션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부와 초대. 그죠? 자, 질문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떤 specific information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specific information이 뭐에 관한 것이고 이 사람이 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는 모르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감사하는 이메일의 경우는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이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이 인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메일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부나 초대는 이제 친구끼리나 가족끼리 뭐 과거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특별한 occasion, 그죠? 행사나 그런 절기가 있을 때 "어떻게 같이 한번 뭐 하자."라는 어떤 suggestion, 그런 것들이 인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메일을 쓰는 이유죠.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상당 부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쭉 읽을 때 자, 이 이메일을 쫙 처음 볼 때 이런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메일에 대한 질문 내용은 메일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수신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발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냥 이름을 딱 적어 놓고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같은 것이죠. 이렇게 드롭 다운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인제 이게 수신자냐 발신자냐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다.' 그다음에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냐?' 아니면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낸 목적이 뭐냐.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요것에 관한 질문. Why did 뭐 write 발신자가 write to 수신자에게 도대체 왜 아 뭘 썼느냐. 아니면은 발신자 write to 수신자 in order to 목적 표현을 써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표현들을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질문, 이메일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문제는요. 보시면 메일의 내용 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이 여기 보세요. in, on, at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벌어지면 이거는 언제 벌어졌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를 여기를 다 읽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what happened to 누구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는 것은 무엇이 발생했냐라는 얘기니까 어떤 이벤트나 그 어떤 인물에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메일 속 내용 안에 메일 안의 내용 안에 주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죠?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근거, 도대체 because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because 뭐 때문에 했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알았느냐. 방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by 뒤에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아니면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됐느냐, 접촉했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뭐 이런 문제들이 by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도 이런 질문이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려면 이제 how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요청은 무엇이냐, 뭘 하고 싶으냐, 뭘 알고 싶으냐, 아니면 뭘 해결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질문만 보셔도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되는지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답신이 여기 있는데요. 이 답신에서는 문제가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메일의 요점은 뭐냐? 그러니까 뭐 땡큐 했는데 이런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일에서 네가 뭘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해준 게 뭐냐? 요약을 하는 것에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느꼈다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은 어떤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일에서 했던 너의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은 뭐냐. 뭐 미안하다, 아니면은 뭐 그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메일에 이 사람이 요청했거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문제는 전체 좀 지문과는 좀 관계없이, 관계 있죠. 물론 관계 있는데 어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특별히 형용사 같은 경우에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형용사라든지 상황이 어떻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형용사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어떤 noun들, 이 명사들에 대한 질문. 네, 이 명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특수하게 있는 이 명사들이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의 이메일이다. 그러면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에 쓰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 성적이라든지 뭐 학교 태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사들이 있는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단어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몇 유용한 비법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메일을 볼 때 빠르게 이 이메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어떤 것이냐, 그죠? 안부냐, 초대냐, 아니면 질문이냐, 아니면 요청이냐, 아니면은 어떤 감사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한두 문제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메일을 볼 때는 우측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계속 보면서 문제의 질문의 타겟이 뭔지를 좀 집중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on이나 in, at 이런 게 나오면 언제 벌어졌느냐, by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죠? how가 나오면 어떻게 느끼느냐, 감정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 because가 나오면 뭐다? 이유가 뭐냐. what이 나오면 무얼 하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봐야 저쪽에 가서 왼쪽 편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쭉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석을 다 하면서 보면은 어, 여기서 다 한번 보고 또 문제 보는 시간이 있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질문하는 것들을 먼저 보면서 같이 읽어 나간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고른 답에 확신이 없을 경우에도 끈질기게 본문에서 찾으려고 해봐야 되고요. 뭐 실력이 돼야 하지 이런 말 하시겠지만 그러나 절대 찍지 마라. 그죠? 추측을 해서 답을 찍어야 될 경우에도 뚜렷하게 오답을 제거하고 난 후에 둘 중에 고르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용사들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단어를 모르잖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모르는 단어들 중에도 4 개를 다 모를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2 개는 알고 2 개는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인제 이게 일단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지금 전반적으로 이메일은 굉장히 뭐 화가 나 있는 사람의 글이다. 그러면 어 화가 난다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좋고 나쁘고 그죠? 그거에 대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2 개 모르는 게 2 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좋다는 느낌을 할 때 쓰는 단어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찍는 것이 아무래도 확률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셀픽을 빠르게 통과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하실 수 있는 저희의 유튜브 셀픽 12주 과정, 저희가 12주 과정에서 12 한 주마다 전체 셀픽 하나의 전체 문제 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한 12개 정도 해내시면 아마 충분히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나온 그런 보캐블러리들 좀 외우고 그러니까 보캐블러리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셀픽에 주로 나오는 보캐블러리를 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12주 과정을 하시면 저희 5점 다 받아내시니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렇게 여기 있는 번호나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메일 그다음에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공부 자료 그다음에 비디오 영상 강의 많이 있으니까 카페에 꼭 가입해 주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